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네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아마 받지 않겠지만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반갑습니다. 문제야 문제 부동산 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143번째 방송을 진행합니다. 바이브의 술이 문제야? 술 때문에 자빠진 사람들 많다. 술 먹고 옛날 여친한테 전화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술 안 먹으니까. 술 먹고 마누라한테 전화해본 적도 없어요. 그건 변태고.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 오늘 특별한 게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카페 닉네임으로 얘기해드릴까? 예, 황금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연치 않게. 황금손? 네. 우리 카페 가입하셨어요?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황금손으로 무슨 글을 놓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카페가 이제 영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금손으로 바꿨습니다. 누나 뭐 알게 돼서, 누나로 통해서 알게 돼서 뭐 이제 가입 인사 남기고, 주로 이제 글 올라온 거 눈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눈팅 하지 말고 직접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황금손님이 제 책을 들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사인하는 대가로 오늘 우리 둘이서 진행하기가 너무 못해서 이렇게 또 게스트 한 명 끼면 또 좋죠. 카톡질 그만하고. 카톡질 아닙니다. 그래요? 그 업무 연장입니까? 네. 상담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우리 지금 얘기할 거. 필요한. 자, 오늘 주제 뭘 하기로 했죠? 형식적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형식적 경매. 우리 실질적 경매 채권자가 저 어디 간다. 이게 나중에 편집이 되나요? 아니면 통으로 나가나요? 통으로 나가요. 편집 없어요. 편집을 할 줄 몰라. 누차 얘기하지만 편집이 없는 방송. 그리고 지식에 감춤이 없는 방송.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뭐더라. 긴장이 돼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본이 없는 방송. 자, 그것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하고자 하는 게 형식적 경매인데, 우리 황금손님은 경매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랄까, 뭐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부동산에는 원래 이제 관심은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다른 뭐 TV에도 출연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송이 된 그 경매 학원을 가서 방송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거기에서 알려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냥 초보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오피스텔, 여기 수익을 내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실질적으로 한번 임장 가고 법원 경매까지 몇 번을 해봤는데 이제 낙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흥미를 잃어가지고 그만뒀었어요. 폐찰. 네, 폐찰. 폐찰되고 나서 이제 뭐 이거 남아도 뭐 낙찰이 돼도 수익이 크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낙찰되는 금액으로 써봤자 크게 돈이 안 되겠다. 네. 해서 그만뒀었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다시 관심을 그리고 이제 초보가 고수되기 책에서 정말
그 뭔가 번쩍하는 거를 깨우쳤어요, 사실은. 아, 다른 일반 뭐 경매책의 초보자들이랑은 제가 아는 시야가 만약에 1에서 5까지였다면 1에서 한 20까지 넓혀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직접 이제 와서 설명도 받고.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자기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아주 좁죠. 이렇게 뭐 아파트나 빌라만 보다가 또는 집 근처에 잘 아는 부동산만 보다가 지역으로도 이게 확대가 되고 부동산 종별로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들에도 확대가 되다 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야가 넓어졌다. 그게 내 책 때문이다.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 고맙습니다. 참고로 제 책은 경매 초보도 특수물건 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직 한 건도 낙찰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생초자입니다, 생초자. 낙찰을 한 건도 못 받았다고 해서 뭐 생초자는 아니고, 예. 어느 정도 경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가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낙찰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생초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책의 전과 책을 읽고 난 후로 나누자면은, 맨 처음에는 그냥 가장 쉬운 권리 분석의 물건들만 봤었고, 지금은 뭐 지분 경매라든지, 요런 쪽도 위장 임차인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물건들도 지금은 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보는 시야가 조금은 좀 범위가 넓어졌다. 좋습니다.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넓어져야 됩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 우리가 지금 형식적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형식적 경매의 대표적인 그 물건이 이제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요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간단한 개요를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우리 이선상님. 우선은 이제 형식적 경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형식적 경매가 뭔지 말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경매를 하는 이유가 국가가 대신해서 채권자의 돈을 받아서 빚잔치를 해주는 거다. 그렇지. 돈 받으려고 채무자 재산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경매잖아. 이게 실질적 경매예요. 돈 갚아주려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강제적으로 팔고 나온 돈으로 채권자에게 빚 변제해주는 거, 빚 갚아주는 거. 이게 이제 실질적 경매인데 형식적 경매는 그런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재산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 이걸 형식적 경매라고 해요. 빚 받으려고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 그래서 이게 채권 청구액 이런 게 보면 빵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형식적 경매에서 형식적 경매에서 채권 청구액이 빵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렇나? 간혹 보면 있어요. 또는 1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냥 물건 가지고 있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예를 들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해가지고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거기 살아야 되잖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아예 유치 목적물을 돈으로 바꿔버리면 그 돈으로 빚변제도 받고 그리고 일단 돈으로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매를 넣는 거. 이건 이제 형식적 경매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유물을 분할을 하려고 해요. 분할하는 방법은 물건 자체를 쪼개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거 어떻게 물건을 쪼개? 그죠? 그러니까 물건 못 쪼개니까 쪼개려면 돈으로 바꿔야 쪼개지.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매를 넣게 되면 이런 경매가 이제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 경매라는 것의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 경매의 목적이 뭐냐면은 현금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이 형식적 경매라는 게. 그래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민법이나 뭐 상법 아니면 그 밖의 법률에 따르면은 뭐 경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적 경매가 되는 거예요. 현금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김 대표 말 맞다나 두 가지,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하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이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경매 물건 보면은 요 두 가지가 이제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또 거의 없어요. 유치권자 경매 신청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간혹 있어요. 간혹. 이게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돼. 유치권자가 그거 경매하는 게 실익이 있어야지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하지. 유치권자에게 실익이 없다면 안 해요. 어쨌건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공유자들이 있어. 하나의 부동산에 공유자가 뭐 한 4-5명 있다 칩시다. 그럼 이제 다 공유자들은 다 지분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지분권을 잘 활용하는 게 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죠. 지분권을 활용을 하려면은, 지분에 따른 사용도 해야 되고, 혹은, 이거 지분을 처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공유로 묶여 있으니까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유자가 너 쓰지 마. 혹은 이런 방법으로 쓰자. 라고 했을 때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죠.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하자. 이거 공유 관계 깨는 게 공유물 분할이다 말이죠. 공유를 이제 깨고 내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자. 그럼 이제 공유를 깨려면은 우선은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공유자들이 협의를 해서 공유 관계를 깨야 돼요. 협의한다는 게 서로 합의 봐서 물건을 나누든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쪼개든 이렇게 합의 봐가지고 분할하는 거 이거를 협의 분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법도 협의를 통해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협의 분할이 실패하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지분에 대한 자기의 가치를 다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빨리 팔고자 하는 사람은 싼 값으로라도 쪼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들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안 돼. 이거 싸게는 못 팔아.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그러면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소송. 법원 보고 대신 경매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법원은 협의가 안 됐네?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공유 관계를 쪼개라. 왜냐면 공유는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관계가 공유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내리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의 내용은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물건 자체를 쪼개줘야 돼요. 현물 분할이 이걸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라고 해요. 물건 자체를 쪼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유 관계를 깬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너 돈 받고 떨어져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쨌거나 물건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공유물 자체를 이렇게 쪼개는 이런 방법으로 분할을 해야 돼요. 공유물 자체를. 근데 이게 공유물 자체가 쪼개질 수 없는 물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안 쪼개지잖아. 공유자 5명인데 물건 자체를 어떻게 쪼개? 그 영화 있잖아. 장미의 전쟁. 거기서는 저 마누라하고 둘이서 금 꺼가지고 살잖아. 그러다가 마누라하고 치고 맞고 싸우잖아. 어쨌건 이제 그 현물 분할이 안 되면은 법원은 이 공유물 전체를 경매 붙여요. 그러니까
경매에 의해 가지고 나온 매각 대금으로 분할을 해라 이런 판결을 내려준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무조건 거쳐야 된다. 그렇지. 거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우리 저기 경매 넣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인데 요거 가능할까? 한 사람이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경매로 팔고 싶어. 일반 매물은 안 팔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려. 그래서 네가 청구해라. 나는 분할에 도저히 못 응한다고 할 테니까 그럼 네가 성소 판결을 받아가. 그걸 경매로 집어넣어라. 그건 되지. 짜고 치는 왜냐하면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경매를 넣으려면은 국가기관을 이용을 해야 되잖아. 집행법원이 현황 조사도 하고 집행관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되잖아. 국가기관이 움직이도록 하려면은 경매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매를 집행법원에다가 자 이제 이 경매 이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가가지고 중앙지법 가가지고 집행관 보고 야 이제 경매 넣을 거니까 내 물건 경매 넣을 거니까 알아가지고 현황조사하고 해. 네 뭔데라고 하겠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려면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법원이 움직이지. 그냥 개인이 가가지고 집행법원 가가지고 나 대신해가지고 저기 내가 돈 좀 줄게 움직여주세요. 이거 안 움직인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예를 들어서 둘 다 응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두 명이 다 응하면 복잡한 소송 절차 필요 없이 경매로 매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이 사회적인 소모 비용을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둘 다 갖고 있어. 둘 다 그냥 경매로 팔기를 원해. 그럼 어차피 한 명은 꼭 너는 소송 절차를 거쳐라. 국가에서 그래 얘기하면. 변호사, 법무사 사가지고 소송하고 한 명이 나는 안 팔래요. 봐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은 자 경매가 됐어. 매각도 만나뵀어요. 낙찰자 이제 매각되면 다 됐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나 합의 안 했는데? 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그럼 낙찰자는 뭐가 돼? 만약에 합의가 없었어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놈이 지금 내 서류 위조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해요. 합의서에다 인감하고 합의서에 도장 찍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아니 그것도 그걸 할 수가 있지. 위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은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요. 뒤집지 못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 봤댔자 판결로 인한 이 집행의 효력에는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차단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경매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은 결국 집행권한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이해됐어요? 수긍하지 뭐. 나는 그럼 합의가 되면 그냥 사경매 하면 되잖아. 사경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사경매 제도가 발전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좀 자본이 있는 기업이 사경매를 대행해주는 기업 같은 걸 만드는 거지. 그거 괜찮네. 이거 집행권은 필요 없고 경매 붙여가지고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법제가 이제 완비가 좀 돼야 돼. 그래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취득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장치 요것만 마련이 되면은 사경매 발전할 수 있지. 그거 괜찮네. 다른 나라는 사경매가 있나요? 다른 나라 왜 미술품 사경매 하잖아요. 그죠? 골동품도 사경매 하고 그게 이제
그런 쪽에서는 많이 발전해 있는데, 뭐 부동산 같은 것도 못할 이유가 없지. 그죠? 자, 어쨌건, 자, 공유물 분할, 이제 분할 판결이 있어야지만 경매가 된다. 오케이. 근데 굳이 경매 붙여가지고 내 공유물을 팔고자 한다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 받으면 돼요. 소송 제기하고 출석 안 하면 승소 판결 떨어져. 그러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넣으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판결의 내용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판결을 받은 그 공유자가 원고가 되겠죠. 이 공유자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 집행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 절차 진행이 되면 이게 우리 보통 절차는 그 임의경매 절차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법이 있어요. 민사집행법에 혹시 나중에 이제 찾아보실 분들은 민사집행법 274조. 찾았어요 벌써? 민사집행법 274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이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민법이 정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 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강제 경매나 아니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공유자들끼리 공유자들끼리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공유자의 채권자가 공유물에 관해 가지고 강제 경매를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중복 경매네. 공유물에 있는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가지고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중복 경매가 되면은 먼저 있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 선행 경매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고 단지 현금화를 위한 경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매가 더 중요한 경매냐면은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더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강제 경매나 아니면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정지를 합니다. 정지시키고 그다음에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 가지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또 이치 맞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또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취하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수 있겠네. 취소되면 그때는 완전히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지시켜 놨었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지금까지 두 가지밖에 몰랐거든.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네. 그렇지. 형식적 경매. 그렇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알아요? 아니 근데 뭐 두 번 유찰이 됐는데 다시 100%로 가는 경우는 봤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매가 취소되고 중복된 경매 어느 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채권자가 이의 제기해서 받아들여지면 그 감정 평가를 다시 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들이 많을 수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바둑 알아요? 죽은 돌이 살아나요. 모릅니다. 바둑 모르는구나. 죽은 돌이 살아나는 거, 그 바둑이고, 그 다음에, 그 시기, 형식적 경매,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네. 그리고, 음담패설이라서,
그만해. 자, 예. 어쨌건 나머지 하나는 알아서 해석하시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이제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임의 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낙찰자가 무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무얼 인수하지 않고 부동산에 있는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저당권 실행 경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목적인 담보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목적인 이 목적물에 존재하는 말소 기준 권리들을 찾아봐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이 공유물에 최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다. 그럼 저당권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이거보다 후순위에 있는 용의권들은 다 없어지고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공유부동산 전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지분에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분에 대한 그 가압류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지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거기에다가 이제 가압류의 효력이 미쳐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어. 그리고 공유물 전체에 그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 한단 말이야. 그죠? 지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 지분권 말고 다른 지분권에 대해서는 또 대항력이 있잖아. 그렇지. 그죠? 요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위 관계가. 요 순위 관계가. 좀 복잡하네. 요렇게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관계를 이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낙찰자가 관심 있는 것은 보증금 물어줘야 되느냐 안 물어줘야 되느냐 이게 관심 있잖아요. 그라제. 근데 어쨌거나 지분을 지분에 예를 들어 공유자가 5명인데 A, B, C, D, E 이렇게 5명이야. 복잡하니까 ABC까지만 하자. 그래 3명 할까? 3명. 공유자가 3명이야. A, B, C. 오케이. 3명인데 A가 자기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A, B, C가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공유물을 임대를 놓은 거야.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A 지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는 후손인데 B, C 지분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잖아. 저당권자가 없잖아. 그러지. 그럼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죠? 근데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나온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A의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돼요. 근데 B, C의 지분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A의 지분에 관해서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겠지. 그죠? B, C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인정이 돼. 그러니까 낙찰자는 B, C 지분도 취득하고 A 지분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A 지분에는 이 임차권의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B, C 지분에는 임차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만 물어주면 되나? 아니지. B, C 지분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는데 보증금이 가령 3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럼 2억만 물어주면 될까? 아니면 3억 다 물어줘야 될까?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2억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의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봐봐요. A, B, C 3명이 다 임대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임대인들은 각자 보증금을 어떻게 물어줘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A는, B는, C는 각 1억 원씩 보증금 돌려주면 되는 거냐. 즉, 임차인이, 임대인 3놈 중에서 어느 한 놈 보고, 네가 3억 다 갚아. 그거 가능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다 가능하잖아. 어떨 것 같아요? 임대인이 3명인데,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이 3억이야. 그러면 3명의 임대인이
각자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보증금 돌려줘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황금손 너무 진지해졌는데? 아, 이거 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듣고 있는데, 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뭐, 임대인 자체가 3명이잖아요. 예. 누구 왜 예. 이명 뭐 이렇게 예, 돼 예, 있었고, 그렇지. 임차인은 1명인데, 어. 그걸 각각 1억이 아니라, 여튼 3명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돈에 대해서는, 그렇지. 예. 그게 그러니까 3억인데 3억 이상은 받을 수 없잖아. 네. 보증금이 3억이니까. 못 되면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한 놈한테 3억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된다. 니는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3억을 다 줬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가 주든 간에, 다 주면은, 그렇지. 그 3억을 줬는데 근데 A, B 두 놈이 파산해 버렸어요. 회생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C는 나름대로 돈은 있어. 얘는 3억 물어줄 만한 돈은 자격은 있어요. 그러면 각자 n분의 1씩 돌려줘야 돼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임차인이 사실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임차인은 파산한 두 놈한테는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산 안 한 한 놈한테만 1억 원 돌려받고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어쨌거나 공동으로 임대를 놨잖아. 같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 보증금 돌려줄 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공동 임대인이 돌려줘야 될 보증금은 각자 전액을 다 돌려줘야 된다. 이걸 불가분 채무라고 얘기해요. 불가분 채무. 어쨌거나 임차인은 한꺼번에 다 줬으니까 얘네들 공동한테 다 줬으니까 어느 한 명이든 전액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봐준단 말이지. 그죠? 한 명만 꼬라가지고 한 명만 패는 거지. 그렇지. 한 놈한테만 달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요성이처럼 한 놈만 패 나는. 그러니까 아까 상황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A 지분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서 대항력이 없고 B, C 지분에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낙찰자는 B, C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된다 안 된다? 임대인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임대인은 각자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니까 보증금 채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될 채무를 부담하니까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낙찰자는 보증금 3억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거야. 보증금 3억 다 물어줘야 된다. 인수한다 안 한다? 인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조금 어려울 뿐이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아직까지 내가 그런 사례를 못 봤어. 이게 이제 사례가 많지 않아서 걸리는 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사건이 나오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 그 전액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기재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우리 김 대표가 뽑아놓은 자료 중에 2018 타경 7777 사건이 있어요. 이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악동에 있는 토지 건물입니다. 토지하고 지상의 건물인데 네. 요 케이스가 지분의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임차인보다 선순위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황 조사서 보면 임차인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은 김동원이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2016년 2월 5일 날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네. 자, 근데 등기부 요약을 한 것을 보면은
이 공유자 중에 1인인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성준의 지분 전부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네. 근데 근저당권 설정일이 언제냐면은 2014년 5월 26일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춘 사업자 등록 일자보다도 더 빠르단 말이야. 지분 그러니까, 건저당은. 그렇지, 지분 건저당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김동원 씨는 적어도 이 박성준 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낙찰자가 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금 채무는 인수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이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분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이 케이스에 특별 매각 조건을 안 붙였어요. 그렇네. 안 붙였네. 특별 매각 조건 없어. 그래서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하나 뽑아봤죠.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2018 타경 777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송악동 52-10번지 외 두 필지 걸린 주택이고요. 토지는 203평, 건물 전체 면적은 196평이고 7월 10일 날 경매에 첫 매각기일이 열립니다. 감정가는 7억 2,466만 8,300원. 소유자는 박홍열 외 1명, 2명이고요. 채무자는 박성준, 채권자는 박홍열. 요게 이제 박홍열 씨가 박성준 씨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임의경매를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에 기해서 이제 이 걸린 주택을 경매를 하는데, 좀 복잡한 게 이 걸린 주택에 임차인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한 사람 지분에다가 박성준 지분에다가 건조행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가압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건조당을 인수해야 되는 건지, 또는 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분 비율만큼만 인수하는 건지, 아니면 전액을 다 인수하는 건지, 요게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매각, 입찰가 산정 금액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금액을 인수해야 되는 건지. 물론, 보증금은 크지 않아요. 한 명은 200만원, 한 명은 1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00만원, 3,500만원 이랬는데, 200, 300, 700은 막 그렇다 치고, 2,500, 3,500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걸 이제 다 물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담보권, 저당권 실행 경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에 있는 저당권은 이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다 소멸하도록 법에 정해놨어요. 이걸 인수를 하려면은 법원이 특별 매각 조건을 붙여야 돼요. 법원이 이 저당권의 부담을 인수한다,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붙여지지 않는 한 경매 목적물에 있는 저당권은 싹 다 소멸합니다. 순위를 따지지 않고 다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은 없어진다. 저당권 없어진다. 사람 죽는다. 뭐, 세 가지 생각한 거야? 한 가지 그거 얘기해줘. 뭔지? 자, 그 다음에, 그 쓸 수 있는 권리, 용의권이라고 하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 혹은 뭐 전세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권리. 이 임차권이나 아니면은 전세권,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 말소 기준 권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경매 목적물에 있는 압류 채권,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채권,
이거보다 선순위에 있을 때에는 그 부담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후순위라면은 인수하지 않는 겁니다. 후순위라면. 그래서 지분에 상관없이 전액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순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수를 하죠. 그죠? 그다음 후순위라면은 인수하지 않습니다. 후순위라면은 인수하지 않는데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는 지분권자들마다 지분 저당권이라는 게 별도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분 가압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어떤 지분권자의 지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 다른 지분권에는 그런 지분 저당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낙찰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범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3명인데 그 중에 1명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를 해도 보증금은 전액 다 물어줘야 될 책임은 진다는 거예요. 그죠? 명쾌하다. 여기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지금 임차인이 그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임차인을 4명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동원 씨 같은 경우, 김동원, 그 다음에 김재일, 김정숙, 임채분 이렇게 있는데, 네. 이 김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입일자, 사업자 등록 일자가, 2016년 2월 20일, 2016년 2월 5일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박성준 씨의 이제 지분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박성준 지분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이 공유자 지분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때는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될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반면에 김채일, 김정숙, 임채분 이런 사람들은 김재일은 뭐 전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아예 대항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김정숙, 임채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입일이 다 언제냐면 2006년, 2009년도예요. 그러면은 지분 저당권보다도 선순위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그 부담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보다 어떤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이거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개별적인 지분마다 다 따로따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네, 이해되었습니다. 뭐 이해됐습니까? 말씀으로는 이해는 됐어요. 말씀으로는. 자, 우리 이 관련해가지고, 한 법률 한다는 분이 질문을 주셔서, 이 사건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치물에 의한 유치물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요것도 형식적 경매의 한 부분인데, 요것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송을 이제 자주 올릴 생각이니까, 우리 애청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방송 어땠어요? 너무 즐겁게 잘 했는데, 저 혼자만 멘붕이었습니다. 뭘 멘붕이야? 자, 그럼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143회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구 수배기 방송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경제 예속에서 벗어납시다. 언제까지 이 무역적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143회 방송 부동산 경매 초보가구 수배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